안녕하세요. 오늘 논블레타입 캐피스턴스 시냅스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박현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는 EDL 매거진에 실린 내용이고 차세대 인메모리 컴퓨팅 소자인 시냅스 소자의 후보로 논블레타입 캐피시티브 시냅스에 대해서 다룬 기사입니다. 발표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블레타입 캐패시터가 시냅스 소자의 후보로 제시된 배경을 인트로덕션에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논블레타입 캐패시티브 시냅스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캐패시티브 시냅스의 단일 소자 후보 4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캐패시티브 시냅스를 어레이 레벨에서 다룰 때 중요하게 봐야 할 소자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논블레타입 캐피스터가 시냅스 소자 후보로 제시된 배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의 이동과 계산이 급격하게 많아져서 기존의 CPU와 메모리가 분리되어 있던 폰 노이만 구조에서는 이 CPU와 그리고 메모리 유닛 간의 데이터 이동이 이제 너무 과해져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이 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컴퓨팅 인 메모리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메모리 유닛 안에서 연산의 일부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이동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병목 현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CIM 구조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연산이 있는데,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ultiply and Accumulate, 줄여서 맥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이 연산은 CIM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인간의 뇌의 연산을 모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과 같은 인공신경망 구조가 제시가 되었고, 그리고 이를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구현을 하기 위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뇌는 여러 개의 뉴런으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어떤 세포에다가 저장을 하다가 특정 값을 넘어서게 되면 외부로 그 출력 값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모방하는 인공신경망도 여러 개의 입력값을 받아서 이 다음 레이어에 저장을 하다가 이 값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다음 레이어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인공신경망에서 X1, X2, X3는 인풋 뉴런의 값을 나타내고, 그리고 인풋 뉴런과 다음 레이어의 뉴런을 연결하는 이 선들은 각각의 가중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1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각각의 인풋과 그리고 그 인풋에 연결되어 있는 가중치들을 모두 곱한 뒤에 더해주면 Y1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이 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y1은 x1 곱하기 w11 더하기 x2 곱하기 w12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인풋과 그 인풋에 물려있는 가중치들을 곱한 값을 모두 더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곱하고 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맥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인공 시냅스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이러한 맥 오퍼레이션을 매우 빠르고 병렬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공 시냅스에서 이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이 오른쪽 그림을 보고 살펴보면, 워드라인을 통해서 이 인풋들이 각각 인가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셀에는 각각 이미 가중치가 컨덕턴스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워드라인 전압이 들어오면 저장된 가중치의 크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전류가 이 각각의 셀에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흐르는 전류들을 모두 밑에서 더해주면 이 가중치와 인풋의 곱을 모두 더해주는 과정과 동일해서 결국에 웨이티드 썸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맥 오퍼레이션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곱셈, 덧셈, 그리고 가중치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 메모리 기능까지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넌 비휘발성 메모리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가중치 값을 항상 같은 값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바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튠업을 한 컨덕턴스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시냅스 소자의 후보로 지금까지 제시된 것들은 대부분 이제 컨덕턴스 기반의 소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RRAM이나 PCM, STT-MRAM, 그리고 FEP처럼 모두 컨덕턴스의 변화를 이용해서 가중치를 저장을 하고 계산을 하는 소자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제가 오늘 발표하는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컨덕턴스 기반의 소자에서는 문제점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캐패시턴스 기반의 소자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컨덕턴스로 이 가중치를 저장하는 소자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컨덕턴스 기반의 소자는 로우 레지스턴스 스테이트가 있고 하이 레지스턴스 스테이트가 있는데, 로우 레지스턴스 스테이트 상태에서는 저항이 한 수 킬로옴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항이 낮다는 것은 리퀴즈 커런트가 크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파워 소모가 크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컨덕턴스로 이제 가중치를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이제 저항이 어쨌든 유한하기 때문에, 저항이 유한하다는 것은 이제 그 셀 자체에 모든 전압이 걸릴 수가 없다는 뜻이고, 따라서 워드라인과 비트라인 와이어에서 볼테지 드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메모리 셀의 저항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 크로스바 어레이에서 스니크 패스가 발생하기 쉬워서 여기서도 이제 볼티지 드랍이 발생하고 파워 소모가 크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리드 볼티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저장된 이 리드 동작을 반복을 할 때마다 저장된 웨이트 값에 점진적으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1T 1R 구조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집적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논블레타입 캐패시티브 시냅스입니다. 이 논블레타입 캐패시티브 시냅스는 튜너블한 캐패시턴스를 이용하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캐패시티브 시냅스의 동작 원리를 알아본 후에 왜 캐패시티브 시냅스가 이 언급한 이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논블레타입 캐패시티브 시냅스의 작동 원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블레타입 캐패시티브 시냅스의 맥 오퍼레이션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각 커패시터들을 충전을 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맥 오퍼레이션의 이제 곱셈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각 커패시터는 미리 펄스를 통해서 하이 캐패시턴스 스테이트 또는 로우 캐패시턴스 스테이트로 미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된 캐패시턴스는 바이너리 웨이트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높거나 낮은 캐패시턴스니까 값을 두 개를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워드라인 전압은 바이너리 인풋을 나타내는데, 이제 0인 인풋이 있고 또 0이 아닌 인풋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0이 아닌 인풋들의 워드라인 전압만 올려서 워드라인 전압을 올려주게 되면 각각의 커패시터가 충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Q는 CV라는 식에 의해서 이미 저장되어 있던 캐패시턴스와 그리고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이 저장되는 전하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워드라인을 이제 킴으로써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워드라인을 켜주고 나면은 이 인풋과 가중치를 곱하는 곱 연산이 병렬적으로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차지 트랜스퍼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이제 각각의 커패시터의 전하를 저장을 했으니까 이 저장된 전하들을 모두 합쳐서 밑에 있는 레퍼런스 캐패시턴스의 이 저장된 전하들을 모두 넘겨주고 결국에 Vout에서 그 값을 읽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강의 전체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이상적으로 0을 만들어줘서 이 전하들을 모두 이 라인을 따라서 레퍼런스 캐패시턴스로 갈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 여기에 전하가 모두 모이는 것인데, 여기서 레퍼런스 캐패시턴스에 모이는 전하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Q는 CV 관계식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커패시터에 모이는 전하들을 모두 합친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합 기호가 사용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읽어주는 것은 이 V 아웃 값인데, 이 V 아웃 값은 마찬가지로 Q는 CV식에 의해서 저장된 전하를 이 레퍼런스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 값으로 나눠주면 V 아웃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모든 전하들을 더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중치와 입력의 곱을 모두 더해주는 합 연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더 많은 인풋이 온 상태이거나 아니면 더 많은 캐패시티브 시냅스가 하이 캐패시턴스 스테이트에 있을수록 차지 양이 많아져서 V 아웃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논볼레타일 캐패시티브 시냅스를 구현을 했을 때 레지스티브 시냅스와 비교를 해서 앞서 언급드린 그 5가지 단점들이 왜 보완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지스티브 시냅스의 한 종류인 1T 1R을 기준으로 논볼레타일 캐패시티브 시냅스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가중치를 컨덕턴스로 표현하는 소자들은 로우 레지스턴스 스테이트일 때 리퀴즈 커런트가 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캐패시티브 소자는 로우 하이 캐패시턴스 스테이트와는 상관이 없이 저항이 아니라 캐패시터이기 때문에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이 1T1R 구조에서 문제가 되었던 IR 드롭이나 스니커 패스 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캐패시턴스를 읽는 것이기 때문에 리드 볼티지를 0볼트로 하는 것이 가능해서 리드 디스터번스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1T 1R 구조가 따로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셀 사이즈도 작게 줄일 수가 있어서 배열 컴패티빌리티도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논볼레타일 캐패시티브 시냅스의 후보 소자로 거론되는 소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볼레타일 캐패시티브 시냅스 소자로 이 기사에서는 4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동작 원리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가지는 MFM, MFS, 그리고 차지 실딩, 그리고 원 캐패시터 원 알렘 구조입니다. 먼저 MFM 캐패시터 소자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그냥 정말 단순한 MFM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위드 볼티지를 0볼트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처럼 CV 커브를 비대칭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0볼트에서 하이 캐패시턴스 스테이트와 그리고 로우 캐패시턴스 스테이트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위드 볼티지를 0볼트로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CV 커브가 이렇게 0볼트를 기준으로 비대칭적으로 발생되는 이유는 MFM 캐패시터에서 이 바텀 일렉트로드와 그리고 탑 일렉트로드에 존재하는 옥시즌 베이컨스의 농도 차이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바텀 일렉트로드 부분에 양전하를 띠는 옥시즌 베이컨스가 더 많이 존재하게 되면 양의 펄스를 가할 때, 다시 말해서 이 그림 기준으로 아래 방향으로 분극이 되는 양의 펄스를 가할 때는 일부는 이 고정된 전하 때문에 아래 방향으로 폴라리제이션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위 방향으로 폴라리제이션이 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부만 아래 방향으로 폴라리제이션 되기 때문에 도메인 월이 생기게 되고 이런 현상을 도메인 월 피닝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양전압 인가 시에는 도메인 월의 수가 많지만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음전압을 인가할 때는 도메인 월의 수가 더 적어지게 되고 이 현상을 활용해서 이 CV 커브의 비대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도메인 월의 개수가 많을수록 AC 시그널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캐피스턴스 값이 높은 이 파란색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캐피스턴스 스테이트가 낮은 연두색 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0볼트의 리드 볼티지에서 성공적으로 리드를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 하이 캐패시턴스 스테이트와 로우 캐패시턴스 스테이트의 온오프 레시오가 1.125 정도밖에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MF 캐패시터의 특징을 정리를 하면은 온오프 레시오가 매우 낮긴 하지만 그래도 0볼트의 리드 볼티지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릴라이어빌리티 관점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MFM 커패시터를 기반으로 이제 단일 소자가 아니라 12 곱하기 12 정도의 어레이를 만들어서 그 시냅스 동작을 검증을 했는데 그 결과를 여기 오른쪽에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턴온 인풋, 다시 말해서 그 아까 전에 인풋이 바이너리 인풋이고 켜진 인풋이 있고 꺼진 인풋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켜진 인풋의 개수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서는 하이 캐패시턴스 스테이트에 있는 그 페로일렉트릭 캐패시터의 수에 따라서 V 아웃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처럼 선형적인 특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볼레타일 캐패시티브 시냅스의 두 번째 소자는 MFS 캐패시터 소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서 이 MFM 캐패시터스에서 이 온오프 레시오가 매우 낮다고 했었는데 이러한 단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제한된 소자이고 실제로 1.16 정도보다는 훨씬 높은 25의 온오프 레시오를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구조의 단점은 프로그래밍 볼테이지가 6V 정도로 좀 크다는 것인데 이 동작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는 일단 여기 페로일렉트릭 레이어와 그리고 바텀 일렉트로드 사이에 실리콘이 첨가된 구조인데 사실 그냥 모스펫 형태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스펫은 채널 레이어의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다른 캐패시턴스 값을 가지는데 그 원리를 이용한 소자입니다. 하이 캐패시턴스 스테이트에서는 우선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될 때의 캐패시턴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로우 캐패시턴스 스테이트일 때는 디플리션 캐패시턴스를 이용을 합니다. 이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구조에서는 총 3개의 캐패시턴스가 존재를 합니다. 먼저 이 옥사이드 캐패시턴스는 인버전 모드와 그리고 어큐뮬레이션 모드에서만 우세한 옥사이드 캐패시턴스이고 그리고 오버랩 캐패시턴스는 이 게이트와 소스 드레인 사이의 오버랩에 의해서 발생되는 캐패시턴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플리션 캐패시턴스입니다. 그리고 이 셋의 크기 비교를 해보면 옥사이드 캐패시턴스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오버랩 캐패시턴스이고 디플리션 캐패시턴스가 가장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게이트에 양전압을 가하면 강류 전체는 아래 방향으로 분극되고 그러면 문턱 전압은 음수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0볼트에서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이 되고 여기 이제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이 됐다는 것은 AC 시그널에 반응할 수 있는 전하들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하이 캐패시턴스 스테이트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전압을 가하면 강류 전체가 위 방향으로 분극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원래대로라면은 홀 공급이 이루어져서 어큐뮬레이션 레이어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구조는 지금 보시다시피 플로팅 바디 형태이기 때문에 홀이 공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따라서 이제 어큐뮬레이션 레이어가 형성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게이트 소스 오버랩 캐패시턴스가 더 우세를 하게 되어서 어, 이 오버랩 캐패시턴스가 전체 캐패시턴스를 지배를 하게 되는데, 이 오버랩 캐패시턴스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상태를 로우 캐패시턴스 스테이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구조로 사용을 했을 때 프로그램 볼테이지를 한 2.5로 사용을 하면은 온오프 레시오를 25까지 옮길 수 있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는 차지 실딩 구조입니다. 여기서 차지 실딩이라는 것은 차지를 이제 가려서 그 효과를 상쇄시킨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처럼 N풀 그리고 N- 그리고 P풀 실리콘이 이렇게 연속으로 접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레이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차지 실딩 레이어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N- 실리콘 영역 위에는 강류 전체를 포함하는 이런 게이트 스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근데 그냥 단순히 메모리 다이렉트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강류 전체를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차지 트래핑 레이어를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N 플러스와 P 플러스의 역할은 각각의 얘는 전자를 공급하고 얘는 홀을 공급하는 어떤 그런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모스 구조에서 게이트에 만약에 음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N- 실리콘에는
이제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인버전 레이어를 구성하는 홀들은 홀이 풍부한 people SI로부터 와서 인버전 레이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양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n플 이 여기에는 이제 어큐뮬레이션 레이어가 형성이 되는데 이때 레이어를 구성하는 전자들은 전자가 풍부한 n플 SI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n-si의 어큐뮬레이션 레이어나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되었을 때는 n-영역의 캐리어가 풍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음, 네, 캐리어가 풍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앰플 리드아웃 일렉트로드의 역할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일렉트로드의 역할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접합을 해서 캐피스턴스 값을 측정하는 정극입니다. 이때 이제 캐피스턴스 값을 측정을 하게 되면 앰플 영역에 있는 전하들이 스몰 시그널에 반응을 해서 캐피스턴스가 측정이 되는 것인데 이때 만약에 n-레이어에 전하가 풍부하게 존재하면 이 전하들이 이 앰플 일렉트로드에 있는 전하들의 반응을 방해하는 차지 실링 역할을 해서 캐피스턴스의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 반대로 N- 실리콘이 디플리션 상태여서 전하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스몰 시그널을 방해하는 전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방해하는 전하들이 없을 때는 하이 캐패시턴스 스테이트가 되고 만약에 여기 있는 전하들로 인해서 이 리드아웃 일렉트로드의 전하들의 반응이 방해가 될 때는 로우 캐패시턴스 스테이트가 측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메모리 다이렉트릭으로 트레스홀드 볼티지를 조절함으로써 특정 게이트 전압에서 이 n-si의 모드, 다시 말해서 인버전,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모드를 조절을 해서 캐피스턴스 스테이트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구조인데요. 이제 이 구조는 한 개의 RM을 한 개의 커피스터와 직렬로 연결한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메모리 레이어의 강유전 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이 회로도는 이 RM 하이 캐패시턴스 스테이트일 때와 그리고 로우 캐패시턴스 스테이트일 때의 어떤 회로를 나타낸 것인데, 어, 이게 하이 캐패시턴스 스테이트일 때는 RM의, 죄송합니다. 이게 하이 캐패시턴스 스테이트 때는 RM이 하이 레지스턴스 스테이트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이 구조가 RM인데, 여기서 만약에 RM의 그 레지스턴스가 크게 된다면 여기 보이시는 RM의 파라시틱 캐패시턴스는 무시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전체 캐패시턴스는 이 다이렉트릭의 캐패시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반면에 이 RM이 하이 레지스턴스 스테이트일 때는 이 파라시틱 캐패시턴스를 무시를 할 수가 없어서 전체 캐패시턴스가 CDI와 그리고 CP의 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파라시틱 캐패시턴스는 이 다이렉트릭 캐패시턴스보다 보통 매우 작기 때문에 이 CDI가 무시되고 전체 캐패시턴스는 파라시틱 캐패시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로우 캐패시턴스 스테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크기가 작기 때문에 온오프 레시오도 높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4개의 시냅스 소자들을 이 페이지에서 한번 비교를 하면서 장단점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FM 구조는 구조가 가장 간단하고 배율 호환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온오프 레시오가 낮기 때문에 노이즈나 베리에이션에 취약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온오프 레시오가 낮기 때문에 멀티레벨 구현 가능성도 매우 적습니다. MFS 캐패시터는 이 MFM보다 온오프가 월등히 높고 그리고 높기 때문에 멀티레벨 포텐셜이 있지만 배율 호환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차지 실딩 구조는 MFS보다도 높은 온오프 레시오를 가지고 있지만 배율 호환성이 낮고 그리고 라이트 볼티지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C 원R 구조는 온오프 레시오가 다른 소자들에 비해서 매우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순서로 논볼레타입 캐패시티브 소자를 시냅스 어레이로 구성할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냅스 어레이를 구성할 때 이제 이 5가지 정도의 요소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논볼레타일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와 그리고 레퍼런스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 비율을 고려를 해야 하고 이 비율을 고려한 이후에는 각각의 절대값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베리에이션과 그리고 템포럴 노이즈가 이 어레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해야 하고 그리고 effective number of bits 그리고 에너지가 미치는 영향도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들을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CNV는 각각의 논볼레타일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를 나타내고 그리고 C 레퍼런스는 여기 보이시는 마지막에 이제 V 아웃에서 전압을 읽을 때 불려 있는 이 레퍼런스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를 의미를 합니다. 이 레퍼런스 캐패시턴스는 같은 열의 커패시터에 있는 모든 전하들을 모두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V 아웃식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V 아웃이 CNV와 CREF의 그 영향을 모두 받기 때문에 둘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CNV가 C 레퍼런스에 비해서 너무 작으면 V 아웃이 변하는 정도가 너무 작아져서 이것들을 감지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CNV가 너무 크고 C 레퍼런스가 너무 작아서 이 값 전체가 커지게 되면은 V 아웃 값이 너무 커지는데 그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 V 아웃은 OPAmp의 출력 값이기 때문에 V 아웃이 너무 크면 OPAmp에서 클리핑 현상이 일어나서 V 아웃 신호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둘의 비율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비율을 적절하게 설정을 했으면 이제 둘의 실질적인 값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CNV와 C 레퍼런스가 전체적으로 낮은 캐패시턴스 값을 가지면 RC 딜레이가 감소하기 때문에 각각의 논볼레타일 캐패시터에 있던 전하를 레퍼런스 캐패시터로 전달하는 차지 트랜스퍼 타임은 짧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캐패시턴스 값 자체가 작으므로 템포럴 노이즈에는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CNV와 C 레퍼런스 값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베리에이션과 템포럴 노이즈가 어레이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베리에이션은 줄여서 D2D라고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2D 베리에이션은 트랜스퍼 아웃풋 커브에서 수직이나 수평 방향으로 베리에이션을 유발을 하고 그리고 템포럴 노이즈는 V 아웃 값의 노이즈를 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베리에이션 모두 웨이티드 썸을 최종적으로 계산을 할 때 선형성을 감소시키고 결과를 왜곡시키는 부정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서는 이 베리에이션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만약에 D2D 베리에이션이 1% 미만일 때는 템포럴 노이즈가 전체 V 아웃에 대한 영향을 지배를 하고 근데 만약에 D2D 베리에이션이 10%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 D2D 베리에이션과 템포럴 노이즈에 의한 영향이 비슷해져서 둘을 모두 고려를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effective number of bit로 이거를 줄여서 ENOB라고 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V out으로 표현되는 가중치의 합이 몇 비트만큼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ENOB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온오프 레시오와 그리고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베리에이션입니다. 한 연구에서 이에 대한 예시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는 25의 온오프 캐패시턴스 레시오를 가지는 소자가 만약에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베리에이션이 1% 이내라면 ENOB가 7비트 정도에 도달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이제 아웃풋 V 아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비트 수가 7비트 정도라는 말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D2D 베리에이션이 10%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 그 ENOB가 0.5비트 정도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고려입니다. 이게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회로를 구성하는 것은 캐패시터와 그리고 OP앰프를 통해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OP앰프가 없는 어레이에서 오직 캐패시터 찰징에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를 하면은 여기서는 정말
기존의 알램에 비해서 1000배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OP앰프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OP앰프의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어레이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논블레타입 캐패시티브 시냅스는 에너지 측면에서도 그리고 면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CIM 소자의 후보입니다. 오늘은 캐패시티브 시냅스의 동작 원리를 설명드렸고, 그리고 대표적인 네 가지 구조인 MFM, MFS, 차지 실딩, 그리고 원시 원활 소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어레이 레벨로 구현을 할 때 어떤 지표들을 사용해서 어떤 지표들을 고려를 해서 소자를 제작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제인데 그만큼 D2D 베리에이션이나 썰멀 노이즈, 그리고 CMV나 C 레퍼런스 간의 미스매치를 어떻게 개선시킬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